우리 시대의 독립군 라디오 반민특위 시즌2 오늘 두 번째 걸음입니다. 네, 지난 이제 첫 걸음을 띄고 각계의 반향이 뜨거웠나요? 네, 매우 뜨거웠습니다. 네, 저는 생각 이상이었습니다. 네. 있었어요? 네. 지금 팟캐스트 방송에 176위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게 팟캐스트 방송을 딱 띄우고 3일 연속 이렇게 순위가 계속 쭉쭉쭉 올라가는 건 대단히 이래적인 일이라고 네네. 하더라고요. 지금 하루에 한 176위래요. 30계단씩 올라가고 네. 있는데 네. 그게 17, 16위가 아니라 176위? 네, 176위. 그래요? 진짜? 네. 팟캐스트 근데- 방송도 엄청나게 근데 많거든요. 시작이니까. 네. 네, 시작이 정도면 루키 방송으로 선정도 됐습니다. 뜨는 그래요? 방송. 예, 새 팟빵 방송 중에. 사이트에서 예. 루키가 행운의 방송 아닌가요? 루키? 네, 하여간 루키 방송에서 신인이요, 신인. 네, 신인. 제가 영어를 멀리해서 네. 네, 신인 방송 신규 방송 중에 떠오르는 방송으로 선정이 됐고 이제 176위까지 올라왔으니까 오늘 방송을 기점으로 100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을 거라고 네, 할수 저는 있다고 굳게 믿고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네. 방송 한 5번 하면 이제 아니 방송 두 번에 두 자리 들어가면 세 번째 방송은 한 자리 올라가야 돼. 아 당연하죠. 그래요? 네. 그 저는 이번에 반향들 중에 이제 문자 메시지 많이 받았는데 네. 가장 많은 게 헉 진선분이 하시는 게 아니었나요? 바뀌었네요. 매우 실망하신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그래도 그분들이 몇 번은 의리상 몇 번은 더 들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또 한 분은 이제 10회까지 들어보고 감상평을 올리겠다. 10회까지.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1회 방송을 좀 그 봐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첫 방이니까 미숙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몇 번 더 들어보자 이런 의견도 많으신 것 같고. 또 저희가 뭐 최소한 10번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분을 위해서도. 예. 아 저는 뭐 지난 방송 말미에 분량을 많이 못 챙겨서 마음 무겁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디 가서나 입 좀 떼라고 요즘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서 오늘은 좀 열심히 입을 떼보려고 합니다. 아, 인트로 때 인사하고 다 나가신 줄 알더라고요. 그 정도는 아니지 않았나요? 입을 다물 수 없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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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원님 평도 있던데. 우원님 네. 너무 새로운 그 모습? 아니 새로운 네네. 역사 사실들 네네. 몰라. 왜냐하면 이 역사 방송은 또 워낙 해박하신 분들도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원님 지난번 방송에서 하신 말씀들이 새로운 거 모르던 것들이 많았다 이런 평도 네. 있더라고요. 조이선인. 네. 네. 새롭게 알았죠. 조이선인. 네. 가장 매력적인 네, 신초 선생님과 너무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정신으로 우리 또 의열단에 계셨던 분들 몇 분 더 이어보자 이런 취지로 오늘은 이제 이육사 선생님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그 라디오 반민특위 시즌 1에서 주제 방송이 경문이었잖아요. 경문 노래가 어떻게 시작하죠? 서정주 조선일보 서정주 박정희까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주제곡을 아직 딱 정하진 않았는데 지금 들어본 것 중에는 경문 6번째, 예, 경문 6번째도 좋고 경문 3번째도 좋은데 경문 3번째 2번째구나 토벌 가거든요. 그게 부제가. 근데 목을 목을 쳐버려야 된다. 친일파들 뭐 이래서 그건 좀 세긴 한데 하여간 이런저런 상의 드리려고 저희 작곡가 윤민석 선배님 한번 만났습니다. 근데 우선 한번 상의하고 어떤 노래가 좋을지 그래서 좋은 노래 정해지면 그거 좀 다듬어 주시겠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경문 시리즈와 함께 가는 라반트 시즌 2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계녀 네. 예, 일하시는 일이 야권 민주행동에서 네. 야권 연대시죠? 그 네. 단체가 뭐 있으시던데? 네, 다시 민주주의 포럼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예, 지금 뭐 여야가 1대1 구도를 형성하지 않으면 이번 선거에서 이제 새누리당의 장기 집권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네. 이런 생각으로 그 좀 야권 연대는 어쨌든 이 선거에 있어서 이제는 승리의 필수 조건이 되고 있지 않나, 네. 필요 조건이 되고 있지 않나 해서 열심히 이제 야 3당은 물론이고 이제 원외 정당들까지도 만나서 이제 야권 연대를 좀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보시다시피 저한테도 문자 왔던데 무슨 예. 배심원단 네, 하라고. 배심원단. 네. 뭐
당대당으로 야권연대를 하고 뭐 이러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은 뭐 사실상 거부한 거죠. 답변을 주지 않았고 여러 차례 이제 면담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쉽지 않다. 근데 지난주엔가 제가 이제 국민의당 면담하는데 같이 이제 배석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박선숙 사무총장 만났는데 자기들은 목표가 높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목표가 높지 않다고 하면 도대체 몇 석을 가지려고 하는 건가. 근데 왜 쉬운 길을 놔두고 돌아가려고 하느냐. 야권 연대를 해야 너희들도 많은 석 가져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니. 그 표현이 더 약간 모골이 송연해지네요. 목표가 높지 않다. 그 목표가 높지 낮은 않다고 목표로 하면서 버티겠다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그 의도까지는 모르겠는데 목표가 높지 않다. 그럼 니네 왜 쉬운 길 두고 돌아가려고 하냐. 야권 연대가 쉬운 길이다. 국민의 바람 야권 통합이 아니라 지금 여야 통합까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오늘 진영은 예. 더민주로 가고 네. 네. 더민주에 있던 누구죠? 강봉균? 네네네. 네는 새누리로 새누리 가고. 선대위원장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또 더민주에 있던 그 정호준 씨인가? 네, 누구죠? 국민의당으로 네, 갔죠. 국민의당으로 가고. 아버지 따라서 결국 간 예, 거죠. 여야의 네. 통합까지. 근데 하여튼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야권 연대가 쉬운 길인데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쉬운 길이 익숙한 길이 쉬운 패배라고 했던 거, 쉬운 길이 익숙한 패배라고 했던 거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권 연대가 승리하는 길이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계속 접촉도 하고 있고 뭐 실제로 국민의당에서는 후보들 간의 연대는 막지 않겠다라는 얘기도 나왔었고 네. 그러면 이제 배심원단을 꾸리는 이유는 그런 거죠. 이제 후보들끼리라도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는 좀 어쨌든 사회 우리 국민들이 직접 선택하는 배심원단 같은 거죠. 그래서 모셔다 놓고 후보들 모셔다 놓고 자기들 공약도 좀 듣고 비전도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후보를 선택하는 투표를 하는 배심원단을 좀 꾸리려고 지금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선거 때는 북풍 불고 그러잖아요. 뭐 옛날 총풍도 있고. 근데 이번엔 김종인 풍이 제일 세지 않나. 예. 네. 오늘 드디어 급기야 당무를 거부하시고. 아 그래? 네. 아, 그 뉴스는 못 봤습니다. 예, 당무를 거부하셨는데 이제 기자들이 집 앞에 이제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편한 차림으로 나와서 기자들이 와 오늘 어디 뭐 최고 중앙위원회가 오늘 재소집이 되거든요. 네. 참석하시냐니까 내 옷차림 보면 모르겠냐. 옷을 굉장히 편한 차림으로 입고 나오셨거든요. 그 당무를 거부한 거죠. 네. 중앙이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고 자기를 욕심 부리는 노인에 비유하면서 인격 모독하는 건 못 참겠다. 사람을 이따위로 대접하는 정당에서 일할 생각 없다. 막 이렇게까지 말을 했죠. 최근에 이제 여야의 공천 네. 과정 을 보면서 그 동안에 무슨 여야가 다투어서 뭐 야당의 경우에도 문재인 대표가 있을 때 혁신위원회 만들어서 누구지 김상곤. 응? 김상곤 전 교육감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소리 높이 했는데 그리고 여당도 뭐 보면은 김무성 대표가 하여튼 전략 공천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여튼 네. 그 상향식 공천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을 그게 아주 그렇게 소리 높이 했는데 최종적으로 까는 걸 보니까 그거는 어디 갔나 다 없어져 버렸고 예. 네.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또 하나 이한구 공천위 심사위원장 그리고 실제 여기서는 이제 김종인 네. 비대위원장을 보면은 그냥 어떻게 좀 막장 드라마 같은 느낌.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뭐 좀 아까 야당 얘기하는데 김종인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상황을 제대로 읽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읽었는가 하면 이 야당은 제1야당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정당이야 그냥. 그걸 그냥 금방 네.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 오래 네, 국회의원 몇 번 하시니까 금방 아는 것 같아. 네. 의원님 하실 때 같이 의원. 그렇지 우리도 할 때도 꼬마민주당 때도 같이 꼬마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 때. 열린우리당 때 예. 같이 하고 그랬죠. 비례대표 그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조용하셨거든.
그 당시에 비례대표가 목소리가 없었어요. 우리 그러니까 지금 그때 했다고 신문에 나니까 그때 이제 제가 그렇지 그때 하셨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때는 조용했다고 노무현 정부 때 우리 이제 뭐 비례대표 국회의원 하실 때는. 그런데 이번에 딱 하니까 보니까 느낌이 야 이거 야당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뭐 이렇게 함부로 해도 괜찮은 거야. 그냥 막 가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해가 됩니다. 네, 지금 하고 있는 하는 행위가 그런 것 같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솔직한 얘기가 저기 뭐 이한구는 완장 채워주고 지금 그랬죠. 옛날에 무슨 사형시킬 때 보면 칼 휘두르는 거 뭐라고 그러지? 사열? 사형시켜 목 자르는 거 있죠. 망난 있잖아. 그거는 그냥 망난이고 그거를 이제 지시하는 너 망난 누구 목쳐 이렇게 지시하는 건 사또가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는 사또가 또 이게 여당이라는 것도 이거 내 맘대로 해도 돼. 네? 이게 함부로 해도 돼. 그냥 이렇게 서로도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것이 단지 어떻게 보면 약간 한국 정치의 기존 정치 70년 동안 의회 정치 정당 정치가 근본적으로 무너지는 한 현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썩으려면 이렇게 확실히 썩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래야지 그거 걸음이 돼서 새싹이 나오지. 그러니까 얘들이 박근혜랑 임종인가 확실히 썩게 만드는구나. TV 쌓아놓는 거. 지금 튜브에다 오줌 넣고 하는 거거든 지금. 완전히 삭질이 썩게 하려고. 그런 역할을 진짜 완벽하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본인 스스로 비례대표 2번인데 남자 2번이면 남자 1번인 거거든요. 아니 그 김종인 대표가 그 권한을 가졌잖아요. 비례 3명 추천한 사람들이 경력이 화려하던데요. 네, 화려하죠. 표절 교수, 뭐 론스타 두둔했던 교수, 뭐 그리고 본인까지.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비하했던 뭐 종북 뭐 이런 걸로. 네, 종북 뭐 이런 걸로 비하했었고. 그랬던 뭐 장성 막 이런 사람들까지 추천을 했죠. 김종인 대표가 세 명을 추천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본인에게 쓰시는 셀프 공천을 하셔가지고 지금 뭐 이쯤 되면은 뭐 이거를 누가 욕심이 아니라고 보겠어요. 저는 어제 이 기사가 딱 뜨자마자 개 이렇게가 딱 나오더라고요. 양심이 좀 없는 건가? 그런 공천이 양심 문제도 있는데 저는 일부러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 이 당을 조져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보다 보면 애초에 작정을 하셨나 싶기도 하고. 사실 그 본인 스스로도 알지 않습니까? 그 3명 공천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본인의 이름을 그것도 이제 비례 2번에다가 기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눈치가 보이는 일이잖아요. 근데 또 오늘 아침에 또 발언이나 이런 걸 보면 전혀 그런 데 대해서 비판은 인식이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그죠.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욕심이 아니라 뭐 물론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뭐 수권 정당이 되려면 당 대표가 어떤 그 의원직 같은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인 건데 그러면 자기가 이 선거에 나가는 결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는 자기 한 2번에 하는 게 아니라 한 15번, 16번 이런 데다 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는 배수진이다. 우리 당에서 이만큼 당선을 시키겠다. 이런 각오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수권 정당이 되려면 대표가 의원직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제대로 된 대표를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영원히 해먹고 싶다는 거죠. 아니 새누리당을 이기긴 이겨도 새누리당을 이기는 신새누리당을 만드시는 게 목표가 아닌가. 그래서 뭐 지금 뭐 김종인 풍 이건 뭐 김종인 제작, 김종인 연출에 야당이 사라졌어요. 이런 판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국민들이 크게 체감하진 않지만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나서 남북관계 한반도 이 충돌 위기, 긴장 위기도 엄청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부분 사실 뭐 글 제일 많이 쓰시고 지금도 우리 곽 박사님은 지금 딱 남북관계 위기 이런 건 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예전에 보면은 왜 많은 분들이 전쟁 안 하다. 뭐 대화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 대결과 대화의 이제 순환적 국면. 그럼 이제 대결도 아니고 대화도 아닌 남북 관계는 원래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보편적으로 좀 퍼져 있잖아요. 퍼져 있고 지금 이 북미 간에 그리고 남북 간의 대결 구도를 보면 그런 인식 자체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편 박근혜 정부에게
평양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에게 이제 좀 있으면 또 대화하겠지라는 기대를 이제 하게 하지 않겠다. 박근혜 정부도 평양 정부에게 이제 뭐 출로 우리가 지금 뭐 대화를 또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기회를 주지 않겠다. 서로 간에 대화 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지금 한미 훈련의 작전 제목 자체가 뭐 평양을 점령하자 그리고 뭐 참수하자 지도부를 뭐 이런 제목을 걸고 하는 훈련이라서 이 상황에서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대화는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결. 결국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기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뭐 중재를 하지 않겠냐라고 뭐 많이 이제 그런 기대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또 주변국들의 움직임도 좀 애매해요. 지금 보면은 이제 오바마 행정부가 중재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중국의 시진핑도 좀 계속 어때요? 한반도 문제에 개입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 날 가지고 그래? 우리는 북한에게 어떤 얘기도 할 수 없는 우린 나라들이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후진타워 정권만 보더라도 우리가 육자회담의 의장국이고 중국이 의장국으로서 뭘 하겠다 그런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10년 지나가지고 확 바뀌어버렸어요. 왜 날 가지고 그래? 나는 모르는 일이야. 뭐 이러지 않습니까? 미국은 계속 중국에게 아니 북이 지금 핵실험하고 있는데 어떡할 거냐? 시진핑 정부는 미국에게 왜 나한테 그래? 나는 모르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 뭐죠? 적극적 개입을 부담스러운 거죠. 적극적 개입이 부담스러운 구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이 지난 과거에 그렇다 했듯이 남북이 이제 갈등을 하면 뭐 주변 누군가 나서 가지고 또 이 국면이 평화롭게 풀리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사실상 점점 더 우울해져 가고 있고 이런 이제 극단적인 충돌이 구조화되는 그 이전 시기 방금 말씀하셨던 극단적 대결로 갔다가 대화로 갔다가 다시 대결로 갔다 이게 반복이 93년에 뭐 북한 NPT 탈퇴하고 뭐 이러면서 한번 있었던 것 같고 사실 그 북미 간의 대화라는 것도 그 93년 그때 처음 시작을 한 거죠. 53년 정전협정 이후에. 근데 그런 순환이 계속 반복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93, 4년, 98, 9년, 그리고 2000년 중반. 이번에는 그런 똑같은 반복으로 가기에는 지금 한미 군사훈련의 양상도 그렇고 북에서 또 며칠 전에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재진입 실험을 하나 했지 않습니까? 대기권 재진입 실험. 그리고 핵탄두까지 꺼내놓고 보여주고 이 정도면 사실 일반적 동네 싸움판에서도 서로 카드를 다 꺼내놓고 해보자는 판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그래도 카드를 다 꺼내는 일은 없을 것 같고 그 뒤에 뭐가 있으니까 그 정도 꺼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꺼내놓은 카드가 이미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꺼내놓은 카드가 이제 골 때리는. 그래서 저희가 마냥 이제 남쪽 정치 지금 총선 전국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한반도 주변에서 우리 민족의 의사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이런 양상들과 관련해서도 잘 봐야 되지 않겠나. 아니 내가 이제 우리 아는 선배가 이제 어린이 어깨 동무라는 단체에서 일을 하는데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요새 어떻게 지내냐. 회사 일은 같이 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 다 같이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고 있냐 이랬더니 연락할 수 있는 채널이 아무것도 없어서 자기들도 지금 그냥 손을 놓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요새 한가하겠네 이렇게 농담으로 던지기는 했는데 참 이제 남북 간에 연락할 수 있는 채널이 단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민간 교류는 물론이고 참 답답한 상황인 것 이미 같아요. 개성이 사라지면서부터는 이미 이전 군사 독재 시절로 남북 관계가 돌아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편인데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나 동북아 문제는 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지만은 좀 압축시켜서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2018년 체제가 남한에서 그러니까 남북 화해 협력을 주도하는 그런 민족과 민주 세력이 다시 집권을 했을 경우에 그런 상황에서 남북 문제를 남북한이 좀 자주적 입장에서 정리를 하고 그런 속에서 국제간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취하는 육자회담을 성공으로 끌고 가는 거.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했던 거를 승계시켜 가지고 다시 보고시켜서 하는 방법.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래서 결국은 평화협정으로 가는 거. 또 한 가지 방법은 정권이 만약에 놓친다. 네. 현재 여튼 이렇게 반민족 세력이 계속 집권을 한다. 생각만 해도. 네. 그렇게 되면은 북한이 북미 관계 북한의 경우 미국의 경우에는 여기서 계속 이제 뭐 박근혜나 이명박처럼 민족을 이간시키는 게 미국의 국익이 도움이 되고 주변 국가에 또 뭐 일본에 또 국익이 되니까 그걸 지원해주고 지금같이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런 북한은 자기가 생존을 위해서 핵 개발을 급속히 개발하고 그래서 개발해가지고 일정 부분 미국의 진짜 지금처럼 이냐 아니냐 기술이 뭐 재진입 기술이 있냐 없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한 3, 4년 후에 미국의 워싱턴을 때릴 수 있고 미국의 뭐 다탄도 뭐 이런 ICBM으로 미국이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그때 가서 협상을 해요. 평화협정을 맺는다고. 그런데 그것이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중국이 그랬었거든. 응? 중국이 뭐 29개의 핵폭탄을 터뜨리겠다 뭐 메가다가 뭐 이러는데 결국 중국이 핵 개발하니까 미국이 그 다음서부터는 핵과 미사일을 만드니까 중국에 대해서 그 앞에 수시로 하던 핵으로 공격했다는 뭐 1년에 한두 번씩 하던 그런 얘기들이 쏙 들어가 버렸다고. 그러니까 핵 억제력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 둘 중에 하나가 길이 아니겠느냐. 근데 그거는 이제 후자로 가면은 사실 상당히 소모적이죠. 민족 에너지가. 후자로 가면 소모적이고, 그리고 이제 전자로 가면은 이제 좀 이렇게 생산적이고, 생산적이고 뭐 우리 국내의 문제. 근데 저는 국내의 문제도 전자로 갈 경우에도 이제 한계에 달하는 게 70년 동안 일제식민지배 36년, 친일파지배 70년이 이제는 한계에 달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가끔가다가 북한 체제가 유지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남북한 공이 리더십에 대한 위기가 똑같이 있는 거예요. 남한도 숨가뻐. 이 체제가 유지될지 안 될지. 이 체제가 유지될지. 그러니까 이 체제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 부의 불평등 문제 그 하나만 가지고도 혁명이 아니면은 그것이 바꿀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닫고 있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지금 한 경제 관련 법이라든지 노동개혁 관련 법이 오히려 그것을 가속화시키는 빈부격차를 가속화시키는 노동개혁법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까지 끌고 가느냐. 저는 이게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봐요. 체제가. 그러니까 정권이 유지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남한에는 그 전반적인 체제 자체가 안정성을 지금 요동치고 있다고. 그래서 북한 체제만 위험한 게 아니라 남북한이 리더십에 있어서 사회 체제 전반이 다 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러는데 그것이 탈출구가 하나가 남북 화해 협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또 박근혜 대통령도 그걸 알아서 대박론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박론을 하고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체제가 또 좀 흔들리니까 못하고 이게 이렇게 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아직 갈림길인 것 같아요. 사실 북한 같은 경우도 뭐 병진 노선 얘기하잖아요. 뭐 핵과 경제. 어차피 이 대결로는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박정희 정부 때의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싸우면서 일하자였어. 그게 병진론이거든. 싸우면서 일하자잖아. 박정희 싸우면서 결렬도 하자. 그거는 보편적으로 어느 국가나 어느 국가나 어느 시대가나 하는 일의 계획이에요. 그게. 응? 싸우면서 일하자고 하는 거를. 근데 그거를 갖고 욕하면 욕하는 게 무슨 보편적인 건데 저도 그렇게 해놓고 아니 박정희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김정은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니, 말이 안 되지 않을까는. 그걸 욕하는 것 자체가 나는 그 웃기는 발상이라고 봐. 아 그러네. 핵 경제 병진 노선 이러면 섬뜩해 보이는데. 근데 싸우면서 일하자. 언제나 공식석상에서 북한의 병진 노선은 뭐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근데 그 근거가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 근거가 왜 성공할 수 없느냐. 미국이 싫어하니까 성공할 수 없다. 그렇죠. 그게 뭐? 좀. 아무쪼록 이런 남북 관계에서도 뭔가 의원님 말씀하신 전자의 방향에서 지혜로운 방향으로 넘어가서 역사에서 다시 한번 그러면 해법을 찾아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의열단 열전이 이어지는 거죠. 지난 방송에서도 이제 신채호 선생님 했고 오늘 264 편입니다. 264 편 제가 그 감옥에 있을 때 드라마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감옥에서는 이게 드라마를 녹화해서 몇 개 한 채널밖에 없거든요. 선정권은 없고 쭉 틀어주는데 그때 신화의 그 김동완 그룹 신화의 그룹 신화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럼 뭘 가지고 그때도 감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김동완 씨가 이제 그룹 멤버다는 건 알고 우리 이전 여기 방송 진행자 분님 결혼식 축가를 불러서 저는 잘 알게 됐어요. 일민식이 있으시죠. 진짜 잘생겼더라고. 아 그래? 저도 분님 결혼식 갔는데 그 좌중을 압도하는 그런 능력이. 이분이 또 작년에 정대협 거기 행사에 몇 천만 원 투척도 좋은 배우군요. 네, 개념 배우죠. 이분이 역시 그래서 264 선생님을 연기를 열연을 했습니다. 그 절정이라고 시 제목 중에 절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드라마도 있었는데 264 그는 누구인가? 네, 264 선생. 네, 일단 호죠. 네, 육사는 그리고 이제 본명은 이원자록 이렇게 이제 이원록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경북 안동 출생이시고 1904년에 이제 태어나셨는데 1925년도에 그 의열단에 가입을 하시게 되죠. 대략 한 22세? 야, 이 진짜 청년, 그죠? 대학생. 딱 그 나이대지 않습니까? 요즘으로 치면 대학교 한 3학년? 예, 대학교 3학년 나이에, 그죠? 조선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 예? 거의 그런 수준의 이제 결심을. 3학년 정도면 보통 저희 세대 때도 학교별로 있는 뭐 전남대 5월대, 조선대 녹두대, 저는 명지대인데 명지대는 20년 전에 복수대, 한길대, 명지대, 그래? 복수대? 네. 저기 그 우리 강경대 열사 복수를 하자. 아, 그렇군요. 이래갖고 조끼도 빨간색으로 딱 해갖고 보통 3학년이면 이제 대장직을 맡죠. 선봉대. 그래서 그런 하여간 뭐 22살이라고 하시길래. 호가 엄청 많으십니다. 성함이. 네, 호가 이제 대체적으로 음을 육사를 따고 계신데 한자가 정말 다양하게 이제 시인이시다 보니까 본인의 호를 아주 다양하게 활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미로. 근데 그거를 분석을 시인이니까 중의적으로 여러 가지를 썼다 이렇게 분석들은 안 하시더라고요, 평론가 분들은. 근데 보니까 그 처음에 이제 감옥 가셨을 때 감옥 가시고 나오셨을 때 이름을 육사로 하겠다. 근데 그때 육자는 이 선생님 이름 이 시집에도 봐도 대륙, 못, 땅 이런 육자시잖아요. 근데 처음 육사 쓰실 때 육자는 죽일 육을 쓰셨더라고요. 도륙하다. 육실할 놈 할 때 뭐 그런 육자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반일에 대한 그런 저항 이런 게 아니라. 근데 나중에 이제 정치간부학교, 군관학교 거기 가셔서는 이걸 이 대륙에 쓰는 육자로 이러면서 뭔가 포부나 이런 게 뭐 구상 이런 게 생기시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친일파들을 이제 비판하는 입장에서 고기 육자의 이제 설사. 설사의 사. 근데 우리가 보통 토사광란. 보통 264 선생님 하면 이게 다 수번인 줄 알잖아요. 처음엔 그렇게도 쓰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수번으로. 처음에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264 선생의 그런 이제 사상적 지향이 있는데 호를 수번이었대. 끝.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지금 이거 저희가 이 광야라는 시집을 지금 이 사회 보시는 윤기진 오빠가 가져왔는데 제가 이거를 딱 앞을 딱 펼치니까 개인 도서 확인 4005번 윤기진 이렇게 써 있네요. 몇 년도예요? 2010년. 서울구치소네요. 이렇게 써 있네요. 이 수번이 4005번이셨군요. 이게 많이 발전했어요. 제가 학생 때 감옥 가면 이 종이 앞에다가 교무과에서 막 볼펜으로 막 쓰는 거예요. 4005번 윤기진 418방. 그리고 이게 새 책 들어오는데 거기다 볼펜으로 또 법무부에 쓰니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또 그때 열혈 청년이. 색연필로. 그래서 제가 막 못 쓰게 했거든요. 그래갖고 항의를 하니까 연필로 써주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근데 이번에 감옥 가니까 이제 종이로 쓰죠. 이렇게 종이로. 그래서 우리 윤기진님은 4005번. 전 수번이 한 10개 있습니다. 그러면
필명은 뭐 4,5로. 네. 4,500. 성은 4에 17도 있고 369도 있습니다. 저. 369. 369 괜찮네요. 4,500번? 예. 제일 숫자가 그냥 4,500번인가? 아니 교도소마다 다릅니다. 대전교도소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인이 제일 높은 게 4,500입니다. 나보다는 나 작다. 아 그러세요? 나는 5,882번. 수번을 아직도 기억을 하시다니. 그럼 언제적? 그러니까 한일회담 반대 때. 네. 네. 그때 그러니까 1965년. 네. 내가 와 그때 수번을 21살 기억하십니까? 네, 이제 그래서 이 서대문 교도소. 네. 지금 50년 전이군요. 50년 전이군요. 이전 전에 서대문 지금 네. 지금 뭐 저 박물관. 네. 5,882번. 네? 그때 두 가지인데 집시법이랑 반공법. 네. 네. 그때는 반공법이 있었죠. 내가 무슨 뭐 선언서를 썼는데 네. 선언서 안에 내가 지금까지 기억을 하네요. 검사가 그 갖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한일회담을 하니까 한일 이제 반대하면서 대미 의존적인 한국 경제를 미일이 이중 굴레 속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국제적 음모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 네. 근데 야 일본만 욕하지 왜 미국 얘기를 하냐고요. 그 미국 얘기하니까 너는 그러니까 네. 그게 반공법이야. 네. 국가보안법이잖아. 그게 합쳐진 거 아니야. 반공법이 국가보안법이야.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일본을 얘기하는데 일본만 딴 사람들 다 이제 학생들이 그 당시만 해도 자꾸 분화가 들대서 일본 얘기하고 과거 얘기만 할 때 나는 그걸 왜 썼냐고요. 어? 아니 사실인 거 아니냐. 그 사실 팩트가 그러니까 대미 의존적이잖아 한국 경제가. 근데 밀의 이중굴레 속이라고 내가 했다고. 그러니까 미국을 건드렸으니까 나는 국가보안법이라. 아, 그 당시로는 정말 선도적이셨네요. 그래가지고 사실 학생들이 그래서 딴 사람들은 다 집시법만 들어가는데 반공법. 예. 나만 이제 하나 더 붙인 거예요. 네. 국가보안법. 아 존경합니다 선배님. 네, 그래서 뭐 이런 분이었고, 근데 안동 출신이십니다. 안동, 그렇죠. 경북 안동이고, 그래서 저는 이 역사 보면서 참 특이했던 게 저희가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 전라도는 막 저항을 많이 하고 막 이런 딱 그 전봉준. 네, 근데 영남권은 약간 그런 보수, 저희 세대는 좀 그렇잖아요. 영남권은 저도 경북 영주 출신인데 대학 때 그 다연사 책 처음 보고 역사 공부를 딱 하고 5.18 강주 갔다 오고 집에 가서 저녁을 먹을 때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랑. 그때 왜 그랬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아버지가 되게 엄하셨는데 밥을 먹다가 제가 숟가락 딱 놓고 다시는 경상도 놈들이랑 전 상종을 하지 않겠다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제가. 5.18 광주 갔다 와서 너무 막. 그래서 경상도 막. 아버지가 화가 많이 나셨겠어요. 아버지는 아니 뭣도 모르죠. 밑도 끝도 없이 그랬으니까. 아버지한테 놈이라니. 그리고 역사를 나중에 보니까 항일 운동을 할 때 영남권 선도자 진짜 많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그 말하니까 우리가 해방 이후에 친일파에 저항해서 최초로 일어난 운동이 항쟁이 대구 항쟁. 네네. 그것도 대구 가서. 대구가 항쟁이 최초야. 어?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이승만 박정희 오면서 속아내가지고. 네.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인혁당 사건도 대구 사람들이잖아요. 네. 어? 그러니까 거기는 철저히 속아진 거예요. 민족주의자들이 친일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 안에는 권력을 친일파들이 잡는데 권력의 친일파들의 핵심이 또 경상도 쪽으로 결합되다 보니까 자기 고향에 있는 민족주의자들을 속아내는 일을 철저히 한 거야. 알으니까. 근데 전라도나 중시는 잘 모르니까 못한 거지. 제가 고향이 대구다 보니까 대구가 먼저 국제보상운동에 발은지. 그래서 국제보상 공원이 있어요. 대구에. 그리고 4.19를 일구었다고 하는 2.28 의거. 2.28 의거가 이제 대구에서. 그때 저희 아버지가 거기에 참가하셨죠. 10월 항쟁. 아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던. 맞습니다. 그 대구가 야도라니까 야도. 그러니까요. 원래.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안동이 전국의 시군구 어떤 기초단체 200몇십 개 중에서 독립운동가가 제일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장을 받은 정부에서 인정을 한 독립운동가가 제일 많은 몇백 명이 돼요. 한 지자체가. 근데 재미있는 게 거기에 김씨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육사는 그 김씨는 아니잖아요. 네네. 고향이 그잖아. 근데 김씨인데 안동 김씨가 아니야. 안동인데 의성 김씨예요. 우리가 독립운동가들이 제일 많은 가문 하면 의성 김씨예요. 네. 근데 그게 안동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그 문제는 이제 하나. 그다음 독립운동할 때 그 당시에 예를 들면은 유림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조선조 말에. 네. 유림을 안동 지역의 유림을 의성 김씨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항일 정신으로 유교 중심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김창수공. 네네. 그 안동 김씨가 아니라 안동 출신의 의성 김씨예요. 우리 아버지도 의성 김씨. 그러니까 집안 얘기셨군요. 집안 얘기. 아니 사실이 근데. 네네. 그 내가 좀 아는데 그 누구지? 도울 김영호가 한 얘기가 있어. 도울 얘기가 야 독립운동 얘기하면은 니들 자랑하지 마라. 의성 김씨 앞에서는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다. 도울이 공개적으로 한 얘기야. 그 정도로 게 많은데 그래서 좀 지금 그 분위기 지금 이 분위기 요즘의 분위기랑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뿌리를 복원시키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독립운동이라고 할 때 왜 안동에 독립운동가가 많을까라고 하면 저는 약간 그 사상의 뿌리가 깊다. 그러니까 민족 의식이라든가 이제 19세기 후반에 구한 말 시기에 의병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유림들로부터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그들의 어떤 뭐 책임감이랄지 물론 봉건적이었고 어떠한 이제 제한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이제 우리 민족의 기계 그리고 이제 대일 이런 자부심 그런 측면에서는 안동이 그 뿌리 깊지 않았나. 예. 네, 아 이제 고향을 사랑하겠습니다. 네. 고향이세요? 네, 영주니까.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그 소수서원 거의 마지막 학장하셨습니다. 네. 근데 제가 경상도 일반을 학생운동 계기로 너무 멀리해서 네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열단 하면 저희가 이제 뭐 암살이나 이런 거 보면 역사나 이런 거 영화 암살 엄청 격하지 않습니까? 활동 방식이나 이런 게. 근데 또 이육사 시인의 또 시들을 보면 또 잘 매치가 잘 안 되는 게 있죠. 이런 격한 독립운동에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육사? 이육사도 의열단이었어. 그런 게 있잖아요. 전혀 두 개가 전혀 다른 개념으로 존재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맞아. 교과서에서 보던 이육사 시인은 있고 그리고 영화 암살에서 보던 의열단은 있고 김원봉 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둘이 같은 이게 진짜 그 이육사 시인 시가 약간 민족시 쪽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뭐 김소월, 한용운 그리고 윤동주 요즘 영화 동주 유명하던데. 그 이상화 뭐 이런 분들이랑 근데 그 5분 중에 뭐 예를 들면 한용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독립선언문 참가하시긴 했지만 나머지 김소월, 윤동주 이런 분들은 직접적 딱 독립투쟁에 딱 행동으로 나서신 거는 거의 찾기가 어렵고 어려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육사가 몇 년생이죠? 1904년생이다. 그러면 열 몇 살 때잖아. 3.1운동 때는 15살, 14살 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도 1911년생이거든. 그러니까 3.1운동 때는 9살 때니까. 그러니까 젊은 때니까 윤동주도 마찬가지지. 윤동주가 1940년대 대학생이었죠. 그러니까 3.1운동 때는 태어나지도 않았지. 그 시대 차이 문제는 잘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저희가 요즘에 이야기할 때 왜 2000년대생 주민등록번호가 3이나 4로 시작하잖아요. 약간의 일단 좀 세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20세기 사람들이고 지금 태어나는 청년들은 21세기 청년들인데 100년 전에도 좀 그런 느낌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1800년대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1900년대에 태어나는 이제 사람들에게 근데 1900년대에 태어났다 그러면 누구나 그런 식민지 청년의 이런 비애 특히나 이런 이제 시인이나 인텔리 같은 분들을 보면 식민지 지식인의 그런 이제 한계 그리고 이제 그런 데 대한 이제 울분 이런 부분들이 좀 세대 간에 새롭게 이제 형성되고 보편화되는 그런 측면이라고 봐요. 그 이육사 그 시인님이 저는 이제 한 번 첫 감옥살이가 이제 뭐 무슨 대구은행 폭파 사건 연루돼서 2년 7개월 이제 옥살이를 하신데 그거는 실제는 나중에 무죄로는 됐다고. 근데 그거보다 사형제가 전부 다 감옥을 가셨더라고요 이때. 사형제가 형제분들이. 근데 이게 무죄를 받긴 했지만
이게 그런 거잖아요. 이게 일본 놈들이 잡을 때도 대구 지역에서 아니 이쪽 지역에서 가장 이 사람이 직접적 증거는 없지만 가장 그동안 눈에 거슬리던 예. 불령선이죠. 근데 그걸 사형제를 모조리 다 잡아갈 정도였으면 실제 일본 놈들한테 긴장이 많이 주는 집안이었다. 이 형제 모두가 그런 생각. 그리고 뭐 30년, 31년은 실제 경문 배포 그리고 경문을 이제 붙이는 거, 포스터를 붙이는 거 이런 걸로 해서 실제 검거가 되시고.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포스터 붙이거나 대통령이 이제 뭐 포스터를 붙일 때 주로 명예훼손에 끝나지만 벌금이죠. 이 시절에는 잡히면 죽는 거잖아요. 요즘 청년들은 벌금이 죽이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진짜로 이 청년 시기에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지 않을까. 우리가 시로만 접하던 이육사라고 하는 그 인물이 실제 그분의 생애와 활동을 보면 목숨 건 투쟁을 이어가셨던 투사였다. 그렇죠. 삐를 한 장 뿌리는 것도 이때는 잡히면 죽는 거니까. 잡히면 죽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하신 그 뭐 조선은행 폭파 사건 관련해서는 그게 어쨌든 이 사건을 확대하기 위해서 좀 조작을 한 거잖아요. 일본 경찰들이. 근데 우리나라 국정원들이 이거 일본에게 그대로 배워가지고 한술 더 떠서 청출어람하죠. 무혐 아예 없는 사건을 막 만들어내잖아요. 요즘 재심이 많죠. 뭐 간첩 사건들 다 줄줄이 무죄 나고. 저도 무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로 이육사 시인이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시찰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폭파 얘기 나오니까 그 당시에 조선의열단이 이제 국내에 진입을 해서 곳곳에서 폭파를 하고 또 암살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은 4개를 정했더라고. 구체적으로. 첫 번째가 조선 총독부. 그건 권력이잖아요. 조선 총독부를 폭발을 하거나 암살을 하잖아요. 요인들을. 두 번째가 동양척식회사. 그건 경제 착취잖아. 경제 착취를 두 번째. 세 번째가 매일신보사예요. 세 번째가. 세 번째가 매일신보사예요. 네 번째가 경찰이야. 그런데 나는 매일신보사가 재미있는 경찰보다 언론이 먼저네. 그 똑같지. 요즘도 우리가 민족을 이간시키는 앞장서는 종편들 보잖아요. 눈에까지. 일본이죠. 일본. 그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거를 이 4개 중에 경찰서보다도 매일신보사를 먼저 넣느냐. 우리 시대도 우리가 비슷한 걸 느끼는 게 많잖아요. 5.18 광주항쟁 때도 MBC 불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조중동 조심해야겠네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잠이 오나. 지금 이렇게 뭐 광화문이야 이렇게 가다 보면 간판 붙여 있잖아. 저게 언제 불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 그들이 논제를 보면. 불탈지 모르시는 겁니다. 모른다 언제가. 저게 폭탄이 터져도 이게 무너질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해. 테러 방지법 통과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불안감이 생겨. 불안감이요. 그러니까 걱정이죠 저희는. 그러면 진짜 그 박근혜 정부의 사람들이 진짜 저게 언제 저거 무너질지도 모르고 언제 폭파될지도 모르고 이럴지도 모른다 하는 걱정이 생겨요. 요즘 많은 짓을 보면은. 작년에 11월 달에 우리 민중총궐기 있었잖아요. 그때 보니까는 동아일보 앞쪽, 뭐 조선일보 앞쪽에 아주 경찰들이 보호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조선의열단을 보면은 거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들 일 중에서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폭탄 제조하는 거예요. 폭탄 제조가 첫 번째 일이야. 실질적으로 자기들 준비하는 과정에. 그래서 그 단체 신처가 그 뭐 저 대만에 가서 잡혔잖아요. 그 사체 그 위조하다 잡힌 이유도 그 폭탄 제조를 하기 위한 자금으로 그래가지고 그거 하려다가 잡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폭탄 제조라는 말과 암살 이 두 가지인데 그래서 이게 암살 대상에 권력의 중심인 예를 들면 조선총독부 경제 착취 중심인 동양척식회사 언론사 매일신보사 그리고 나서 경찰 이런 거를 이렇게 정했다는 게 지금 우리 시대에 봐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느낌이 그게 이해가 된다 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정치 경제 다음이 언론. 아니 폭탄이 중요했고
또 30년대 후반 40년대 이래 가면서 또 항일 무장 운동했던 분들은 총구하는 게 또 그렇게 일이었다고 제일 중요한. 예. 저는 이분이 이제 폭탄 문제 무죄를 받긴 했지만 폭탄에서도 연루자 그리고 경문 사건들마다 배우 조정 배우로 검문이 다 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거 보면 시인으로서의 역할도 있으셨지만 주되게 핵심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대구 이 지역에서 또 레닌 생일 기념 날에도 또 경문을 붙였다고 또 체포가 되시고 소련의 레닌 네네 예, 그 생일 기념 그러면 네. 약간의 사회주의에 대한 그런 열린 것도 사고도 있었죠. 이런 거라고 봐야 돼. 그 당시 민족운동이라는 게 지금 그 레닌을 했던 네. 것 중에 하나는 초기 단계에 가면은 그냥 우리 전민족적인 그런 통일 전선을 구축하자. 조선의 열단마다 그게 중심이 이제 내용이에요. 네.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그 정강 강력이 좀 보완이 되잖아요. 네네. 거기에 세계 약소민족의 반식민 반제국주의 전선과 함께하자 네. 하는 주장이 같이 들어가. 네. 그래서 그 당시 아까 레닌 그 얘기는 네. 그러니까 민족주의 문제가 고립화돼서 네. 국수주의적인 게 아니라 네, 예? 그런 전 세계적 조류 그러니까 세계사적 조류를 수용한 발전 차원이라는 면에서 독립운동이 이렇게 확산되는 거 네. 그런 거와 연결된 거라고. 네. 네. 그 당시 지식인들의 일반적 경향이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죠. 러시아가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 지배를 반대했기 때문에 식민지 조선의 청년들 입장에서는 소련이 식민지를 반대한대. 그러면 당연히 관심이 가죠. 네. 막스가 뭔지 몰라도.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3.1운동을 일으킨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있잖아요. 네. 거기에도 우리가 반응을 보이잖아. 레닌이 그 말이나 거기 반응하는 같은 입장이거든. 네.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근데 윌슨이 얘기한 거는 민족자결주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기인데 네. 승전국만은 안 한다. 네. 패전국권 뺏어가 지들이 갖겠다. 자기라는 이름으로. 그 얘기 새로운 식민지죠. 네, 새로운 새로운, 식민지를 네. 또 만들겠다고 그런 얘기 실제로는 그런 식으로 실행이 됐는데 그걸 순진하게 받아들이는 게 혹시 그 말도 멋있는 말인데 우리도 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한 거지. 그래서 당대 지식인들의 흔언들을 보면 그 볼셰비키와 레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 거기에. 근데 그거가 이승만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 이제 미국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러시아에 관심을 갖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잖아요. 그렇지. 러시아가 식민지를 반대하고 조선의 해방을 얘기하니까 러시아에 관심을 갖는 건데 미국에 관심을 갖는 거는 어떻게 그렇죠. 미국은 식민지를 찬성하고 네. 해방에 관심이 있죠. 그 가스라 테프트 미락을 볼 때 네네. 일본의 조선 지배를 허가한 게 미국인데 네. 미국에 가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그 맞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하나는 조선의 열단이 갖고 있는 그 정강이나 정책이나 게 북경에는 이회영이나 단재 신처호나 뭐 이런 분들 우리나라의 당대의 최고의 지성들이라고. 최고의 지성들이 북경에서 세계적 교류를 하면서 국제적인 조류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그걸 조선의 열단이나 이런 무장투쟁론을 발전시키면서 무정부주의까지 나갔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4가지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하나는 구국 외노예요. 네. 구축 외노. 네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을 쫓아내자. 그러니까 두 번째는 광복조국. 네. 뭐 비슷한 앞뒤 인문이고 세 번째가 계급 타파. 네. 그게 이제 약간 그 세계사적 조류와 결합된. 그리고 평균 집권이에요. 평균 지는 땅지자. 네. 권리할 때 권자. 그런데 경제구호가 경제구. 그러니까 형제는 그러니까는 대지주의 착취에 대해서 이제 소작인들 이런 거. 그러니까 농사짓는 사람이 투지를 소유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랑 연결되어 있는 얘기들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평균 집권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땅을 골고루 나눠 갖자. 이런 얘기라는 것은 이제 그런 이제 지금 세계사적 조류와 연결된 사회 체제적으로 보더라도 이 혁명적 요소가 있는 거군요. 예.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육사 선생님 뭐 쭉 보면 숟가락 하나 얻는 그냥 결합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독립운동에서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조선의 열단 단원이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다른 독립운동한 사람보다 그게 투철했던 것 같아요. 조선의 열단 단원은 일본 애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이 조선의 열단 하면은
얼굴색이 파랗게 질렸다는 거 아니야. 그 애들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어디서 총을 들이댈지 모른다. 어디서 폭탄이 될지 모른다. 이런 것 때문에 일본 애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근데 것이고. 그런 부분보다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서 또 조직가 역할도 있으셨던 것 같아서 저희가 시인하면 그냥 욱 막 확 이렇게 해서 격앙이 되셔서 딱 혼자 딱 행동하신 게 아니라 배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 보면 실제 조직 역할도 많은 부분 수많은 운동가들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맞아요. 그래서 주목을 그러면 젊은이들을 매료시키는 그러니까 단지 신초 가지고 있는 사상 그러니까 독립운동 선언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사상이 젊은이들이 가슴을 끓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단지 현실 타파 아니라 비전을 제시했던 것 같아. 그 당시로서는 비전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산 기본회가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민족주의가 파가 많잖아요. 좌파도 있고 뭐 보수파도 있는데 뭐런 얘기냐면 조선에서의 종족 투쟁과 계급 투쟁은 하나다 이런 말했어. 종족 투쟁이라는 얘기는 일본과 싸우는 민족 투쟁이라는 얘기잖아요. 조선에서의 민족주의와 계급 투쟁적인 건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근데 그런 비전과 논리 이런 것을 우리 특성에 맞춘 논리를 개발했던 것이 조선의 열단이 하여튼 정신이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거의 끌은 거지. 아니 그리고 이육사 선생님 베이징에 가셨을 때 그 유명한 작가 루신 이랑도 교류가 있었다고 하는데 교류 정도가 어느 뭐 거기는 거기까지는 그런 것까지는 딱 자료가 자세히는 안 나오는데 저 그 예전에 대학 때 막 이것저것 많이 보다가 감옥에 있을 때 노신 아큐정전 보셨어요? 아니요. 노신 얘기만 들었어요. 안 이게 봤어요. 의외로 되게 옛날 작품이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바보가 하나 나오는데 정말 보면서 너무 막 가슴을 칠 정도로 이거 세상에 이런 답답한 바보가 있나 아큐 보면서 중국을 풍자한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제가 이 얘기하는 거는 사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아큐 정전 중에 아큐가 그래요. 손으로 자기 얼굴을 때려요. 근데 아프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때린 손도 자기 손이잖아. 때려서 뿌듯한 거야. 맞은 것도 자기인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내가 때렸네? 하면서 기뻐서 엎어져 갖고 자는 거예요. 기쁜 마음에. 이게 아큐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박근혜 정부 생각나더라고. 박근혜 정부 개성공단 딱 폐쇄하면서 우리는 다 죽겠는데 개성공단 입주자들은 다 지금 막 데모하시고 난리인데 얼굴은 아픈데. 박근혜는 폐쇄를 했어. 나라 경제가 무너지게 생겼어. 이 사람들은 죽겠대. 근데 자기는 뭔가 때린 것 같은 거야. 박근혜 너무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자기를 때리고 나는 때렸어. 지금 요즘 북한에 대해서 막 뭔가 던지는 말이나 국민들한테 하는 협박들이나 이런 걸 보면서 그 자체로 만족하고 그 자체로 뭔가 기뻐하고 이런 아큐랑 똑같이 로신 딱 보면서 그 생각 너무 나더라고요. 우리 이육사 선생님은 또 시인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와 관련해서 우리 마침 우리 경계녀가 국문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아이고. 화풀을 전공하셨다. 이거 뭐 저희는 가만히 뭐 듣고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주시죠. 제가 전공은 하긴 하였습니다만 졸업은 어떻게 하긴 하였습니다만 학생운동 열심히 하느라고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요. 가장 유명한 뭐 시가 저희가 가장 많이 배웠던 게 뭐가 있죠? 청포도 읊어드리죠. 뭐. 광야. 그러면 우리 곽 박사님이. 제가 이 시를 읊으면 이 시가 기억나시는 분들은 뭐 고등학교 시절이 뿌듯하셨을 테고 이 시를 처음 들어본다 하는 분들은 고등학교 때 뭐 기억이 다 나시겠죠.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 그럼요.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책 듣고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다 기억나. 김소월 하면 뭐가 기억나는? 몰라요 저는. 영변의 학살. 노래가 다 있으니까. 그 노래가 있으니까 기억이 나요. 개요일도 기억. 근데 사실 저는 뭐 저는 과학고 나왔잖아요. 과학고가 특목고지 않습니까? 국어가 약해. 그래? 국어 공부를 안 하거든요. 아니 근데 이런 거 드라마 보다가도 한 소절씩은 툭툭 튀어나오니까. 아니 저 이번에 대중가요도 많고. 처음 공부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육사 선생님의 광야에서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하여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친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고 선지고 큰 강물이 드디어 길을 열었다. 아 제가 이 시를 완전히 망치는 것 아닌가 싶었네. 네,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거의 완전 막 파괴하고 있는데. 광야 이육사.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치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와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게 이육사 선생님의 네. 광야에서라는 시죠. 낭송은 못 하셨으니까 해설이라도 좀 잘해주세요. 네. 사실 광야에서 시를 보면 그 국어 시간에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이 윤동주의 참여록과 이육사의 광야를 놓고, 그러니까 이제 식민지 조선 청년의 모습을 볼 때 미래를 향한 이제 꿈, 비전, 희망을 제시하는 시로서 광야에서를 이야기하고. 그런 걸 안 배우죠. 우리 광야에서도 수능 문제 이런 데 보면은 여기서 네. 나오는 초인은 누구일까요? 뭐 이런 거나 나오고. 그렇죠. 여기 이육사에 관한 네.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잘못된 사실 알려주는 거죠. 여기 초인은 뭐라고 나오나요? 해방? 광복? 뭐 그런 거다 이렇게 네. 배웠던 것 같은데. 어떤 해설에선 초인을 그 이육사 그 윤세준 씨 의열단에 너무 가까워서 두 분이 그래서 윤세준을 의미하는 거 아니야 이런 해석도 약간 일각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보면은 저는 백마를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라고 할 때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 독립운동 아시잖아요. 네. 이 시절 자체가 독립운동에 대한 하나의 이제 표상에서 좀 새로운 이제 민족 지도자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데 대한 갈망이 좀 있지 않았나. 네. 이를테면은 뭐 의열단 내에서는 뭐 아까 윤세준 예. 아니면 이제 뭐 우리나라 영역으로 본다면 이제 뭐 백분 김구 선생이라든가 그런 이제 분들이 있을 텐데, 근데 사실 당시에 일제 강점기지 않습니까? 일제 강점기는 지금이야 저희가 뭐 백분 김구 뭐 바로 딱 나오면은 김구 모르면은 간첩이죠. 근데 이 시절에 일제 강점기 시절에 백범 김구 선생 유명했을까요? 저는 별로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이토 히로부미,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런 것들을 이제 학교에서 배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이제 이 독립 지도자, 민족 지도자에 대한 갈망이 저는 이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시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 여기서 초인은 누구인가 이런 식으로 수능 문제 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교육 현실. 광야에서보단 들어보니까 저희는 청포도를 많이 접했네요. 그죠? 교과서 저희 때 청포도가 이제 교과서에 나왔고 네, 시험에 꼭 나오고 막 요즘 그죠? 교과서에는 광야에서가 네, 고등학교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예요. 네. 네, 광야에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 의원님 혹시 시 중에 뭐 혹시 아니 나는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광야에서를 보면은 내용이 앞에는 뭐 좀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리고 모든 산맥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는 광활한 공간 또 초월적 시간 네. 이런 식으로 시야를 네. 확 넓힌
비전을 제시하려면 이렇게 우리에게 무슨 비전을 제시하려면 이렇게 시간을 넓혀야 되잖아요. 지금이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너무 답답한 거야. 이런 것을 그렇죠. 전제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들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가득하니 내 여기에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는 일들은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는 거다. 진짜 이 대목이 오늘날에 정말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눈 내리고 지금 눈 내리고 절망이 아니라 그래. 매화향기 홀로 가득하니 내 여기에 가난한 노래의 씨앗이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듣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170 몇 배 안 되잖아. 가난한 씨앗이잖아 지금. 우리가 팟캐스트에서 170 몇 개 안 되잖아. 펑펑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근데 눈은 내리지 않게 매화 향기가 지금 이렇게 가득 이렇게 그런 계절이 왔는데 여기에 강한 노래의 씨를 뿌리는 게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면 천고의 뒤에 언젠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뒤에 얘기는. 근데 그런 논리 비슷한 게 청포도에도 앞에 뭐 내 고향 추로는 청포다 이기하는 시절 이렇게 나오다가 맨 뒤에 가면은 예를 들면은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채운다고 했으니 이렇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거는 이육사의 시 중에 교목이라는 시가 있어요. 교목의 시에 이거와 좀 다른 뉘앙스의 한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이 차라리 봄도 꽃 피진 말아라. 차라리 봄도 꽃 피진 말아라. 이건 내가 이 글을 보면서 차라리 봄도 꽃 피진 말아라는 이육사의 이 시기를 보면서 한용운 선생님이 한 이야기 이 땅에도 봄은 오는가 하는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언어의 천재예요. 언어의 천재. 그죠? 차라리 봄도 꽃 피진 말아라. 이 말이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일본들이 차지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봄에 꽃이 피냐? 그렇죠. 꽃도 피지 말아라. 이놈들 나쁜 놈들이 있는데도 보여주지 말아라. 이런 얘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보니까 마당에 산수유꽃이 피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엄혹한 시절에 차라리 산수유꽃 피지 말아라.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런 이육사 선생님 그런 반전의 힘이 있더라고요. 또 절정에서도 마지막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딱 할 때도 쭉 막 무겁고 힘겹고 이런데도 그 과정에서 사실 저희 한국 사회 지금 어렵고 헬조선 뭐 이런 얘기하지만 이 당시에는 독립운동 하면서 얼마나 막막하고 그런 데서 희망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가혹한 시대를 이렇게 견뎌내는 그런 어려움과 굳은 의지 같은 게 느껴지는 표현들이거든요. 저는 교목이 그런 의미에서 지조, 신념, 의지는 교목에서 가장 강하게 오더라고요. 교목 자체가 그런 나무거든요. 되게 곱고 굵고 높고 이런 나무잖아요. 그런 거를 뭔가 표대로 자꾸 제시를 한다는 것 자체 시인이 시 하나를 쓰려면 엄청 또 이게 압축되고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압축되면서 툭툭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자기의 정화 같은 건데 여기서 이런 제시를 자꾸 하는 것 자체가 저번에 의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풀랑 하나 걸고 마음을 다 잡듯이 시인들도 시를 하나 딱 내놓고 또 자기가 또 이런 거를 못한 사람들이 일제시대는 더 많잖아요, 사실. 근데 몇몇 보수 논객들은 이런 이육사 선생의 시도 공격을 해요. 그래요? 이를테면 이제 이육사의 청포도는 덜 익은 푸포도다. 뭐 품종에 대한 얘기로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조선 민족이 당시에 우리 민족이 좀 이제 일종의 민족 개조론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또한 덜 익었다. 그 시절에 그 시절에 어디 은쟁반의 모시수건이냐. 이건 뭐 당시에 백성들과 함께 하는 거냐 이게. 이런 식의 공격을 해요. 시를 모르는 분이네요. 뭐 사람도 아니죠. 사람도 아니죠. 어쨌거나 공격을 한다는 거. 근데 이걸 보면 저는 야 이게
그 친일의 아까 그 친일 집에 60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친일파들이 이런 저항 시인의 네. 시를 보면은 밤에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네. 다카키 마사오가 이걸 봐봤어요. 네. 어떻게 됐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미당 서정주가 그렇게 교과서에 많이 나왔나? 네. 제가 감옥 나왔을 때 불안한 외출을 보면 네. 제가 문구 했던 게 뭐 서정주 신 문구가 그거였잖아요. 자기는 바람이 자기 팔알이다. 바람이 자기 팔알. 하나비 내 팔알이라고. 네. 그리고 저희 동네 공원 가면 지금도 딱 메인 포스트에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 딱 있거든요. 한 송이 뭐지 한 송이? 국화꽃을 국화꽃을 피우고 해서 피우기. 서쪽새는 서쪽새는, 그렇게 밤새워 그러나 보다. 네네. 근데 그때가 그게 일왕을 상징하는 거라고. 소쪽새가 백성들 뭐 그리고 보면 천둥 먹구름 이런 건 이런 일왕을 모시기 위해서는 전쟁도 불가피한 거고. 근데 서정주가 사실 순수 문학 이쪽에서 떠받들리는 근데 순수 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닙니까 사실. 아니 서정주가 이제 이런 거지. 이제 그 당시 시식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민족적 정서나 이런 데 대해서 하자. 그럼 선유도 주장이 야 우리는 순수문학 해야지. 친일도 아니고 절임도 아니고. 그런데 그럼 끝까지 순수문학 했으면 이해돼. 근데 이게 가다가 막 앞잡이 노릇하면 일본을 미화하고 궁극주의를 미화하는 글을 썼잖아. 그러니까 이거 하라고 할 때는 순수미를 하고 피기다보고 안 하더니 응? 그러더니 나중에 변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순수하다는 게 그게 끝까지 갔으면 그냥 그대로 인정할 것 같아. 네네. 순수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도 그는 여기에 힘든데 내가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 김수영 시인도 전 이것도 종편에서 공격하는 건데 윤기진이 감옥에서 김일성 만세 외쳤다. 그랬어? 외쳤죠. 왜냐하면 최우진술의 김수영 시인의 김일성 만세를 낭독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김수영 시인이 그랬잖아요. 조지훈이 자기는 김일성 만세를 외치는 게 언론 자유의 시작이라고 보는데 조지훈은 언론 자유의 시작은 김일성 만세를 못하게 하는 게 언론 자유의 시작이라고 하니 잠이 올 수밖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순수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시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순수성 뭐 이런 걸 뭐 시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회 현실에서 봤을 때 순수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순수란 영역을 만드는 것 자체가 권력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일본이 야 이만큼은 순수야 여기서만 놀아. 독재 권력이 이만큼 순수야 여기서 벗어나지 마. 이게 순수 아닙니까? 나라 꼬라지가 개판인데 네. 순수 문학이 그러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 하는 분 계시겠죠. 뭐 개인의 자유니까. 근데 이게 활성화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순수 문학이야 지금. 그 옛날에 미국에서도 CIA가 제 3세계 이제 나 유럽이랑 이제 사상 전쟁하고 문화 전쟁 할 때 제일 그 큰 거금을 쏟아부어서 공작을 했던 게 그림에서도 추상 미술 있잖아요. 추상 미술 만든 사람 추상 미술 보면 사실 저희 뭐 우리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여기 뭐 약간 이런 그림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언론과 미디어를 쏟아붓는 거죠. 네. 쏟아부으면서 여기에 뭔가가 있다 하면서 이게 세계로 이제 탁탁탁. 뭐 저번에 제가 한 미술전을 어쩌다가 본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도 기억이 변기통 하나를 거꾸로 붙여놨어요. 근데 제목이 무죄야 무죄. 네. 제목이 없는 거잖아요. 나는 네. 스웨덴 현대미술박물관에서 네. 그게 78년도인가? 그거 네. 봤어요. 저. 네. 병시해 놓은 거 병시. 네. 78년도에 스웨덴의 현대미술 스톡홀름의 현대미술박물관. 몰라요. 아니 뭐 제목이라도 알아야지. 제목이 무슨- 제목도 없어. 제목. 저희가 뭐 알아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거기서 봤어. 그걸. 우리도 작품 하나 하죠. 마이크 거꾸로 다 놓고. 아씨. 그래.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순수 문학보다 일단 이제 이런 나라 꼬라지를 봤을 때 우리 저항시인 이육사 선생의 시 이런 부분이 진짜 가슴에 와닿지 않나. 근데 예전에 일제시대 때 딱 독립운동 실천 행동하면 카프 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카프도 대량 검거 한참 2번 7, 80명 당하고 나선 네. 다 거의 전향하거나
순수 문학에 비판의 칼을 안 대고 20, 30년대 때 막 저게 무슨 문학이냐 막 이러다가 그러니까. 감옥 갔다 와서 항구가 내려졌잖아요. 다 전향도 많고. 제가 이 얘기 인상적인 사람이 저랑 동명이인이 있어서 김기진이라고 김팔봉 아니잖아. 하여간 뭐 이름만 같네. 기분 너무 나빠서 김팔봉이라고 또 한 명 또 유명한 박영희. 박영희 씨 했던 유명한 말 있잖아요. 감옥 살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잃은 것은 다만 얻은 것은 이데올로기요. 잃은 것은 예술이요. 그것도 생각나고. 이육사가 40살에 죽었나? 네. 만으로 그죠? 네, 만 40. 만 40세. 근데 하여튼 그 40세 40년 동안 진짜 치열하게. 치열하게. 아니 그 불굴의 의지 김인현 독립선언 썼던 최남선 같은 분들도 전향하고 이광수 최남선 3대 천재라고 막 홍명희 뭐 이런 홍명희 선생이야 뭐 끝까지 고했고 하셨던 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최남선 여기 보면 이제 중추원 참의를 맡을 때 한 달에 1,200원을 받았대요. 근데 1,200원이라니까 정말 싸 보인다. 지금으로 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 매체 될 것 같은데요. 1,200원이면 당시. 한 달에? 제 생각에는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거 계산을 해봐야겠습니다. 피부로 들어오는 느낌은 한 1억 2천 정도 되지 않겠어요? 한 달에? 네. 더 되겠죠. 더 12억. 근데 거의 사실 고위직인데. 억이 들어가면 뭐 개념 없잖아요. 뭐 1억이나 100억이나 저희들한테는 뭐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 하늘의 별이 1만 광년이냐 100만 광년이냐 의미 없는 것처럼.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거 보면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친일했다라는 건 그들의 완전한 이제 변명될 뿐이고 이를테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문학 해라라고 하는 변명이었듯이 먹고 살기 위해 친일 먹고 사는데 한 달에 그러면 뭐 수십억이 필요해? 밥을 그렇게 많이 먹어? 아니잖아요. 붓들이 많이 꺾였지만 그렇죠. 일제 총칼이 붓들을 많이 꺾었지만 지식인들을 또 안 꺾이신 분들을 보고 또 저희 후대들이 사는 거 아닙니까? 사이비 붓은 꺾이지만 참된 붓은 꺾이지 않죠. 이게 사실 이게 시간적으로 잘 계산이 안 됩니다. 나이 만 40세에 돌아가셨는데 철 들고 10대 후반부터 17번 감옥을 가셨다는 게 1년에 한 번. 다 지금 제가 이육사 님이 혈육이 딸이 한 분 남아 있어. 나이가 지금 한 70대가 넘었을 거야. 그런데 3년 전에 날짜까지 기억하는데 2014년 2월 21일 만났어요. 시골에 사는데 그러니까 뭐 그냥 어렵죠. 사는 것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그때 이제 몇 분들이 만났는데 저 단재 신채호 선생님 며느리 그 이육사의 딸 그다음에 정율성이라고. 네네. 정율성 작곡가. 중국의 3대 음악가 중에 하나예요. 지금 현대 중국의 이 정율성이라고 고향이 광주요. 특목고 교육의 폐해입니다. 그러니까 수학과학을 잘하는데 그분이 고향이 광주야. 전라도 광주라 광주에서 그분 생가도 복원해놨어. 근데 그분이 이제 조선의 열단이었어. 그분도요? 그러니까 조선의 열단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조선의 열단이 중국 팔로군과 연결돼 있으니까 거기 남아 있다가 이제 해방되기 전에 중국 인민해방군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행사 있을 때마다 정율성이가 만든 조선 그러니까 인민해방군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에 전승절 행사할 때도 거기서도 했을 걸 연주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중국의 군 칭호가 기본이 인민해방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민해방군가를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람이 정율성의 조선의 열단 단원이 만든 거예요. 조선의 열단이나 조선의 영대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 북쪽으로 많이 갔거든요. 근데 남쪽에서는 다 이제 우리 아버지처럼 다 일망타진되고 다 밀고 보고 북쪽 간 사람들은 빛을 본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북쪽 가가지고 북쪽에서 북쪽은 무슨 뭐 그런 우선 조선 무슨 인민가 뭐 이런 거 비슷한 걸 또 작곡을 했어요. 그분이.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모택동이가 야 그 사람 우리 인민감을 만들었는데 우리한테 보내달라. 네. 그 다시 중국으로 갔어. 네. 그 중국에서는 죽었는데 그 딸도 그날 왔어. 내가 2월 21일. 3년 전 2월 21일 날 그날이 어디서 만나는가 하면 충청 북도 청주 지금 옛날 청원군이었어요. 그 당시에 청원군이었는데 지금 이제 통합돼서 청원군의 규례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단재 신철 선생의 원래 집이 있던데. 아 그러시군요. 집이 있었고 시골이 아주 골짜기에 뭐 집도 몇 채 없는데 저희가 거기에 묘소도 있어. 네, 그 고향이 묘소도 거기에 있는데 그 묘소 때 단재 신철 선생 순국 77주년 네. 이제 우리 기념 행사를 하면서 다 오라고 그랬어. 그 여기 지금 이거 사진을 보여줄 수 없는데 이게 지금 사진 같이 찍은 사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정유성 따님, 이옥구 따님, 그다음에 저희 다음에도 또 누구지? 사진을 지금 그걸 다음에 내가 우리 인터넷 보면 나와. 네네. 그때 찍은 게 여기저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분들 또 이덕남 여사라고 해서 단재 신처 만며느리 자분데 그 맏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며느리 외한 며느리지. 그 집이 지금 손이 귀하더라고. 단재도 외아들이고 그 아들도 외아들이고 그 손자도 외아들이야. 내가 이제 그래서 모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조선의 열단원들끼리 모여서 가족 멤버 모여서 이렇게 하면서 그때 내가 얘기를 한 게 조선의 열단 기념사업회를 만들겠다 그랬어요. 없는 거예요. 조선의 열단 기념사업회가. 그래가지고 그 해 가을에 조선의 열단 기념사업회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제 그걸 우선 조선의 열단 하면 이 정부에서 별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없이 내가 겸해서 그냥 의장 뭐 회장을 맡고 그다음에 누군가 하면 김태영이라고 김원봉 선생의 조카가 있어요. 조카가 있는데 김원봉 선생이 형제가 4명이 다 이 형제가 전부 다 이렇게 뭐 돌아가셨는데 그 어떻게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하나가 막내 동생이 이제 그 아들이 미국 가서 사업을 해. 미국 시민이야. 근데 그 친구를 불러가지고 네가 부회장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선의 열단 기념사업회가 2013년에 최초로 만들었죠. 어찌됐든 이 라반트 이 방송이 사실 뭐 방송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런 또 남아있는 저는 아까 이육사 선생님 따님 같은 경우는 이옥비야. 이름이 이쁘죠. 이옥비 선생. 정말 이름이. 그런 분들이 단순히 이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잘 모셔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역사하고 그런 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언제 한번 여기에 그 생존한 조선의 열단 생존한 후손들 다 이제 젊은 사람 아니죠. 그분들을 한 번 모셔다가 여기서 같이 얘기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그렇게 한번. 좋습니다. 그래서 참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나가자 싸우자 손에 손잡고 풍년등화 조국을 구하러 가자. 나가자 싸우자 어깨를 걸고 역정놈 도발하자. 나가자 싸우자 손에 손잡고. 이육사 선생님의 요 군사 정치 간부학교. 전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1932년도에 조선혁명 군사 정치 간부학교. 조선혁명 군사 정치 간부학교에 입교하셔가지고 김원봉 교장 선생님. 그렇죠. 군사 정치 간부를 나온 시인. 그런 데서 보통 뭘 배웁니까? 저는 고등학교 아까 말한 폭탄 이런 거 배울 테고 배우겠죠. 군사 정치 간부니까 뭐 잠입 탈출의 기술을 배울 테고 저격 방식 정세 이런 것도 배우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 머리를 황포군관학교를 졸업했거든요. 그러는데 그 배우니까 국제 정세도 배운다고. 그 당시에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해외 국제적인 동향에 더 민감하고 관심이 많더라고. 신문 보면 이렇게 뜨게 나오면 국제 정세가 뭐 나오면 유럽에 대한 얘기 뭐 이렇게 나오면 그거 갖고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니까 그런 걸 교육을 하는가 봐. 아까 전에 뭐 그 학생 운동의 배우 역할을 하셨던 부분이나 그리고 군관학교 가면 사실 하는 게
진짜 군사 행동을 하기 위한 것들이잖아요. 궁극의 목표는 시인으로서 암살이죠, 암살. 그래서 전 아까 시도 몇 개 딱 낭송도 하고 했지만 정말 진짜 시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시인. 그 시인이 언행일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말과 행동이 같은 분. 네. 당신이 시에서 밝힌 지향과 사상, 고상한 정신 세계를 온전히 몸으로 보여주시지 않았나. 오늘의 방송 코드는 딱 언행일치가 되겠네요. 네. 여하튼 김종인도 얘기했고 지금 이육사 시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목가적 분위기 표현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가득하니 이런 표현 또는 뭐 하늘 및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이런 표현들이 목가적 분위기잖아요. 근데 목가적 분위기인데 그 안에 이 골조가 딱 들어가 있네요. 건물을 지으면 그 골조가 웅원한 기백이야. 맞아요. 웅원한 기백. 네, 그렇네요, 진짜. 그래서 이걸 평론가들은 남성적, 대륙적 기상 이런 게 있다고 얘기하는데 목가적이면서도 웅원한 기백. 그러니까 좀 그 문학적 자질이 있는 상남자 같아. 상남자. 저는 진짜 우리 이 땅의 고등학생들이 이 이육사의 시를 배울 때 그냥 단순 암기식에 그러니까 이육사 남성 뭐 이제 서정주 여성 이런 게 아니라 이육사의 생애와 사상을 보고 그것을 배웠으면. 그죠. 기상과 포부가 있으신 거죠. 맞아. 기상과 포부가.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이런 이육사 선생님을 배워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성입니다. 제가 이번에 테러 방지법이 통과된 이유를 대비한 책을 발간했습니다. 우리의 디지털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안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 김윤성의 완벽한 데이터 관리입니다. 국정원이 합법적이고 무차별적으로 국민들을 사찰할 수 있는 테러 방지법 시대에 맞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데이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담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데이터를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김인성의 완벽한 데이터 관리,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이런 이육사 선생님을 배워봤습니다. 17차례 투옥의 시인, 그리고 대구 학생운동의 배우 시인, 배우 세력. 군관 학교를 나온 시인 이육사 선생님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아까 곽 박사님도 얘기하셨는데 다음은 자연스럽게 우리 의열단 본류로 들어갑니다.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 군관학교 교장 선생님 김원봉 선생님을 다음에 만나보겠습니다.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민족을 팔아 한몫 챙기신 부자 아빠들, 돈도 대물림 땅도 대물림 권력도 가진 부자 후손들, 일본 장교가 대통령하고 친일파 후손들이 떵떵 거리니 일본 놈들이 망언을 하고 이 나라 없인 여기며 조롱한다. 적결하여라 진일 매국노 민족의 자존 지켜 세우자. 진일한 놈이 진미도한다. 적결하여라 수구 꼴통들. 일본 장교가 대통령하고 친일파 후손들이 떵떵 거리니 일본 놈들이 망언을 하고 이 나라 없인 여기며 조롱한다. 적결하여라 진일 매국노 민족의 자존 지켜 세우자. 진일한 놈이 진미도한다. 적결하여라 수구 꼴통들. 적결하여라 진일 매국노 민
손 지켜 세우자. 진이란 놈이 진미도 한다. 척결하여라 수구 꼴통